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서울대 가기 위해 이렇게까지 공부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얼만큼 해야 할까요? 일단 양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은 자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을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하면은 나중에 10시간을 더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영어 잘하는 애 맞아. 내가 지금 막 한 달 내내 영어학원 다녀도 못 따라잡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잘해놓으면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을 압축적으로 아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제 모든 시간은 그냥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얼만큼?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초시계를 켜놓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 초 단위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한 진짜 많이 했다 한 날에 한 16시간 정도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해요? 진짜 이거예요. 학기 중에는 안 돼요. 방학 때나 이런 때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는 그냥 계속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어디 나가서 사 먹고 수다 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뭐 주워 부모님이 먹고. 차려주는 거 그냥 그런 거 먹고.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이 컸죠, 솔직히. 네. 갑자기? 진짜 갑자기? 그러면 솔직히 하루에 24시간 중에 16시간 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시간이 엄청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16시간만큼 못하니까. 네. 그러면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16시간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12시간밖에 못하면 그 12시간밖에 못하는 거를 16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12시간 이내에서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12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는 다 똑같은 공부고 다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를 이렇게 써 있는 걸 읽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다 특성이 달라요. 영어 다르고 언어 그치. 다르고 수학 다르고 과학 달라요. 그런데 그 과목마다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넣어야 되는지 내가 집중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 이걸 따라서 내 하루 내에서 최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다르듯이 하루도 24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시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점심과 아침 사이 시간이 다르고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르고 자습시간이 다르고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집중도와 그 시간이 나한테 주는 그 자원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해요. 그럼 영어 단어 같은 거는 제가 영어 단어를 1개, 2개, 3개, 4개 외우겠다가 친구가 갑자기 야 매점 가자 이러면은 그때 끊어도 제가 외운 이 4개는 남는 거예요. 그쵸. 근데 수학 문제 생각해보세요. 수학 문제가 전체 10줄을 풀어서 풀리는 문제인데 내가 1줄, 2줄, 3줄 푸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매점 가자 하면은 그 수학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딱 왔을 때 5줄 때부터 공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제 다시 읽어야 되고요. 첫 번째 줄부터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어 단어와 수학 문제만 해도 다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시간대에 짜투리 시간대에 봤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이나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의 조회 시간이나 정례 시간 약간 요런 때 주로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웠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야 그럼 수학 문제는 엄청 길게 그냥 그런 시간에 넣어야 되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논술을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면 10분 이상 고민하는 일이 잘 없어요. 10분 이상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답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 정도 내가 방해받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예를 들면은 아침 조회 시간에 뭐 선생님이 감독을 하고 있는 하에 자습 시간, 아니면 점심 시간에 친구들이 다 밥을 먹으러 가서 빈 교실에서 나 혼자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때 이제 주로 수학 문제를 풀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긴 호흡의 시간은 어떤 게 있느냐? 완전히 내가 독서실을 가가지고 나 혼자서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 그 집중에 2-3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시간. 그런 때는 이제 주로 언어 비문학 같이 이렇게 긴 지문을 읽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수학 모의고사 같은 그런 시간 제고 푸는 그런 공부들을 배치를 해서 했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되는 여러분의 능력과 그리고 하루 이내에서 그 시간들이 가진 특성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공부의 특성 이 세 가지를 각자 잘 조합해서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공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끼워 넣어야 됩니다. 너무 길었죠? 이거 10분짜리라니까? 영업당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 공부하는 거고 또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 대박이다. 좋아요. 갑시다. 혼미한다, 혼미. 그러면 내가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네.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들이받아가지고 막 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이를 악물고 막 책상에 앉아있는다? 그거 며칠 못 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다 몸 다 망가지고 공부가 아예 싫어져서 영원히 공부 쳐다보기도 싫어질 거예요. 맞아,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획을 짜.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게임 생각해보세요. 게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있고요. 뭔가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게임 10시간, 12시간 넘게 하는 친구들, 밤새 사는 친구들 있죠?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전곡을 찔렸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난 12시간밖에 못해. 난 체력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하루 공부하는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저를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흐름이 끊기고 그러면 잠깐 쉬다 오고 이런 시간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까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8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 들어오는 인터럽트들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이나 핸드폰 이런 것들을 약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 한 3걸음 이상 더 멀리 있어서 저기 가기가 귀찮다 싶을 정도에 맞아. 멀리 두고 전원을 끄시는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내 1분 1분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1시간 단위 시간을 지키는 걸로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하고 가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밥을 저는 웬만하면 혼자 먹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보통 맞아.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흐름이 끊길 때 가서 먹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고 무조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특히나 요즘 여러분들 사이버 강의 통해서 자기의 온전한 모든 시간이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꼭 나 12시부터 1시에 밥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10시인데도 배고프면 갔다 오는 거고 배가 안 고프고 오늘 집중이 잘 돼? 그럼 2시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루의 시간을 많이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독서실 같이 다녀요. 약속을 또 같이 잡아요. 그때 그러니까. 밥 먹자. 12시에 꼭 만나. 그럼 그러면은- 11시 반부터 막 배가 고프고. 그치. 나는 11시 반에 집중이 끊겼는데 12시에 가기로 했으니까 30분 일단 놀아. 맞아. 그럼 12시부터 이제 밥도 1시간 먹어주지. 밥 먹었지? 커피 먹지? 그럼 커피 먹었으니까 또 집중 안 되니까 밥 먹고 나서 또 한 타임 혼자 쉬지도 않아. 맞아. 그 정신이 들어올 때까지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그러면서 쉬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여서 이제 1시간 단위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루 내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한 달 내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7일을 싹 다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면 요요 오는 그런 것처럼 나 막 공부 미친 듯이 할 거야. 그래서 7일 다 공부하고 그 다음 동안 한 달을 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루. 꼭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랑 완전 똑같아서 신기했어요. 그래요? 제가요, 저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네. 집에 두고 다녔어요. 독서실 갈 때 핸드폰 아예 안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긴 맞아요. 한데 진짜 효율이 너무너무 잘 되고 그리고 저 밥을 사갔어요. 항상 이렇게 빵을 3개 들어있는 미니 햄버거가 있어요. 마리마이트. 그걸 하나 사서 아침에 막 5분 짬내가지고 네. 그거 먹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갑자기 또 공부가 좀 안 돼. 그러면 하나 꺼내서 점심에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밥 먹을 시간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완전 똑같아요. 네. 저 일요일 날 아예 쉬는 날 잡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계획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6일 동안 한 거를. 그러면 못한 것들을 다 거기 몰아넣고 하고 약간 너무 신기하네요.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밥 먹을 시간을 무조건 줄였다는 게 아니라 흐름이 끊길 때 그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내 하루의 주인이 돼야 돼요. 멋있다. 아니 근데 이거 공대를 가신 거 보니까 수학이랑 과학을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수학, 과학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서울대를 갈 때는 솔직히 좋은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나쁜 공부 방법이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무조건 늘려가지고 문제를 엄청나게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엔 건강이 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서울대 전기과에서 한 학기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올 A+로 꽈탑을 한번 하면서 깨달은 공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 고등학교 범위가 막 몇 년 동안 배우고 엄청 많아 보이지만 그거를 목차를 한번 딱 보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공부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거를 가정을 전제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 뭐 집합 나 알아, 뭐 경우의 수 나 알아, 뭐 기하 벡터 알아, 이렇게 대충은 알지만 그 안에서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그거를 분류를 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해야 돼요. 목차를?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오답노트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결국 오답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한 건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틀렸던 모든 문제를 다 하면은 뭐 10,000개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모든 걸 다 못 외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답 노트들도 틀린 부분들이 다 이제 뭐 계산 실수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형별로 나눠서 그 목차 안에다가 이렇게 넣기 위해서 우리가 목차를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무작정 때려넣는 공부 방법은 끝이 없고요. 진짜 막 수백만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가 수능에 안 나오면 못 푸는 거고 나오면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했을 때 실수에 대해서 이거는 나 실수야 이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질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차를 그런 식으로 나누면요, 내가 실수를 해도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그 목차 안에서 어떤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주로 실수하고 어떤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다, 이런 게 유형이 정리가 쉽게 돼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그 정리한 그 실수 대비 방지 그 목차별로 유형 그것만 한번 싹 보고 들어가면은 시험 볼 때 문제 풀면서도, 보통 우리 시간이 왜 부족한지 아세요? 글을 읽는데 느린다? 손을 쓰는 게 느리다? 아니에요. 우리가 답이 미심쩍은 거에 대해서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고 이 고민하는 거, 혹은 넘어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보는 그 타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 체크리스트에서 체크 다 한 거라고 하면, 설령 그 시간에 내가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넘어가서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발생하는 것도 그냥 맨날 에이 내가 실수인가 보지 하고 뭐 꼼꼼히 글씨 쓰는 법, 천천히 그거 푸는 진짜 법. 너무 네. 안 돼. 안 돼요. 맞아, 안 돼. 어떻게 실수 줄이셨어요? 저도 진짜 이게 지금 선배님? 조교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오답노트라는 거거든요. 네. 오답노트가 중요하다? 오답노트에 저는 계산 실수한 것도 적었어요. 계산 실수를 했으면 계산 실수를 했다고 적고, 그쵸.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못 골랐다,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적었어요. 저도 목차별로. 그쵸. 그러면 그 시험 보기 직전에 그것만 읽어요. 그럼 틀린 이유만 읽으면 내가 계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면 시험 볼 때 계산 실수를 안 해요. 네,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럴 때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구나. 그럼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읽게 되고, 약간 오답노트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그리고 오답노트도 그냥 저는 막 1번부터 끝번까지 이렇게 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단원별로 목차별로 하는 게 좋은 게, 시험 문제 딱 보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보통 백지로 아무것도 못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게 돼요. 이게 뭐구나. 이게 어디서 나온 거구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내가 뭘 써야 되는구나. 그치. 그럼 내가 거기서 옛날에 내 나름대로의 목차들이 떠오르면서 내 실수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럼 요렇게라도 한번 한 줄이라도 적어보자 라고 하면 그거부터 이제 슥슥슥슥 끝까지 풀리게 되는 맞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알면 좋은 점이, 우리가 목차별로 개념을 배우니까 이 목차에는 이런 개념이 나왔었지를 아니까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목차를 외우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목차별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런 건 정리해두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거 절대 못하는 게요, 학원 선생님들이 솔직히 막 공부 엄청 잘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학원 선생님들을 제가 좀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아닌데요, 진짜 대학교에서 수석하고 지금 막 졸업해서 석사 박사하고 막 진짜 현업에서 막 잘 나가고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에 통달한 친구들은 오히려 학원 선생님 하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말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양으로 때려박거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막 외우게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소신 발언이다. 내 채널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저는 좀 진짜 답답한 게, 제가 과외를 하면서 애한테 막 맨날 오답노트 하라고, 오답노트가 그렇게 중요한데, 인정하시죠? 네. 오답노트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실 수학, 과학에는? 뭐 과학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진짜 오답노트 실수 싸움이니까. 근데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가 이만큼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이 오답노트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냥 안 풀고 오답노트를 해. 문제 푸는 이유가 뭔데? 근데 그거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지 그건 학생들 마인드를 제가 지금 바꿔드릴게요. 지금 왜 자기가 그렇게 그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이거보다 낫다 생각해서 오답노트 할 시간 없냐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거는 내가 성적 망쳤을 때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으면 나는 그래도 후회 없이 했어. 이 소리 하려고. 근데 사실 공부가 아니잖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푸는 이유가 그쵸? 바로 내가 왜 틀렸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왜 사실- 틀렸는지를 안 보면 도대체 문제 왜 푸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고 문제 푸는 양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라는 결론이 있으면 문제 푸는 거 허락해 드릴게요. 맞아. 근데 내가 문제 푸는 양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실수해서 성적이 안 났거나 개념을 몰라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스스로에 대한 위로일 뿐이에요. 일침. 그럼 네, 저는 정시로 서울대 이과에 입학했는데 사실 저는 국어 영어를 진짜 못 봤어요. 많이 못 본 건 아니지만 물론 수학과학에 비해서. 아니지만 제가 국어 영어가 둘 다 70점대였거든요. 네. 이제 2등급에서 3등급을 거의 간당간당 막 이렇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수학과학을 거의 100점에 가깝게 이제 다 세 과목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네. 이게 이과는 저는 생각하는 게 수학과만 잘해도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네, 국어 영어 비중이 적어서 수학과 잘하라고. 왜 이렇게 끝날까? 되게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수능을 보고 나와서 국어 영어만 잘했으면 공대를 갔을 텐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국어 영어 잘하셨어요? 이거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 솔직히 그냥 말해? 난 다 잘했어. 그리고 저는 국어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수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역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깨달은 편인데 국어랑 영어는 어느 정도 언어력을 좀 타고난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대학을 갈 때는 여러분들이 수학이랑 과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을 와서는 언어나 영어 이런 게 엄청 더 중요해져요. 왜냐면 다 책이 영어야. 수업을 네. 다 영어로 해.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공대 공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자 공부하면 진짜 어렵게 익히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느냐가 이제 굉장히 핵심인데 외국 자료들에서 외국인 교수님들이 유튜브에서 엄청 쉽게 막 진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유치원생들 가르쳐주듯이 막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웃긴 게 나중에 대학 가서 수학, 과학도 훨씬 잘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가 편해지지. 지금 저도 맨날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서 단어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모든 과목에서 맞아요.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영어는 잘해오면 좋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을 갈 때는 일단 바쁘시니까 수학이나 과학에 먼저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영어나 언어도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고등학교 공부랑 대학교 공부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점이 있나요? 되게 생각보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어서 지금 고등학교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공대 가서 내가 잘할 수 없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요 범위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는 굉장히 응용이 훨씬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교과서는 다 풀고 예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 1등하고 이러려면은 막 문제집을 막 쌤도 풀어야 되고 막 다른 뭐 개념 원리도 풀어야 되고 다른 것들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어떠냐면요. 공부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예제도 솔직히 다 못 풀어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학교 공부는요. 원리 그 깊은 거를 좀 더 이해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방법이 좋고요. 근데 고등학교 방법은 하나 내에서 확장이 되니까 문제 유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목차별로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하나씩 그 게임 미션 클리어 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계획을 잡는 게 좋아요. 가리? 이해했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잠시만 정리가 좀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럼 아까 실수 안 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실수라는 건요. 내부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외부적인 거를 익히는 것과 내부적인 내 스스로의 컨디션 관리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실수가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보통
보통 친구들은 요거 다 끝나면 공부 끝났다 이제 자러 가야지 하고 자러 가는 맞아. 경우가 있는데 저는 비중을 따지자면은 적어도 한 6대4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 공부 시작이에요. 맞아. 그래서 보통 이 내용 공부하는 거를 보통 수업 시간에 듣고 그날 갔다 와서 복습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시험 기간에는 최대한 실수 안 하는 걸로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최대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에 적어놔서 딱 한 바닥에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딱 보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 진짜 공감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저도 약간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나 인강 다 봤어. 인강 막 6시간 동안 봐요. 그럼 나 오늘 공부 6시간 했대. 말도 안 되거든요. 저 인강 보는 시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런 거 다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말고 나 혼자서 이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개념이 왜 이럴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진짜 공부인데 약간 그래서 저는 6대4보다 4대6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인강 많이 들으시죠? 인강 듣는 법도 하나만 팁을 알려드리면요. 인강을 여러분들 들을 때 시작해서 재생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뿌듯해 하고 뿌듯함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을 하나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쭉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시 정지를 하고요. 요즘 인터넷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 내용을 치면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강보다는 저는 그런 블로그들을 글 형태로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인강은 몇 초에 그 개념이 나온지 명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시간짜리 인강이면은 1시간을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개념 말하는 거 20분, 모르는 거 40분, 선생님 잠답 20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저는 인강을 듣기 전에 일단 그 해당하는 목차를 검색해서 블로그 글을 먼저 예습하고요. 그 다음에 인강 나오면서 아는 부분 빠르게 넘기고 모르는 거 나올 때 일시정지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혼자서 깊게 생각해 본 다음에 마무리하면 그때는 뿌듯해도 돼요. 인강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그렇죠. 맞아, 공부를 하면. 그래서 보통 인강을 1시간짜리다 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공부 시간은 2배인 시간으로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성적이 안 오른대요.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포기한단 말이에요. 나 분명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떻게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부 방법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 위해서 저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적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성적이 오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아.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쵸.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를 뭐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내가 하려면은 그 친구가 누구인지, 그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친구 주변 친구들은 어떤지 요거를 봐야지. 내가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그 친구한테 매일 장미꽃을 한 송이씩 선물하기 이거를 무슨 10년 동안 하면은 얘가 뭐 나의 진심을 받아주겠지. 너의 진심은 알지. 근데 너의 진심을 받아주진 않지. 마찬가지예요. 성적의 신이 있다고 존재해봐요. 성적의 신이 여러분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기특하지.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려주진 않을 거예요. 기특만 하지. 예, 여러분이 성적의 신이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 수학의 신이 뭘 원하는지, 수학이란 과목을 잘하려면 어떤 걸 잘해야 되는지 그 문제, 시험 유형 이런 걸 많이 분석해야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내신 관리할 때는 수업 시간 안 듣고 혼자서 문제집 풀고 자습서 공부하고 교과서 외우면 땡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결국 문제는 선생님이 내기 맞아.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걸로부터 시작이고 그게 오히려 전체 공부하는 시간을 아껴줄 겁니다. 진짜 내가 이거를 답을 구해야지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그쵸. 이 문제가 도대체 물어보는 게 뭐지?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이용하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냈을까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신이랑 평가원 문제 막 이런 것도 되게 다르잖아요. 평가원에서 그렇죠. 요구하는 게 좀 다르니까 거긴 진짜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많아서 약간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마세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문제 주구장창 푸는 거는 내가 이게 제일 편하니까. 그쵸. 그냥 풀면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 듣고도 이대로
안 할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뭐 저거는 수석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내 목표는 인서울인데 저런 공부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법대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이 고민을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한 번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딱 하루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문제가 내가 공부의 목표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가 뭐 요구하는 게 뭘까? 그거를 분석 한번 해봐라.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내가 목표가 없으면 못할 짓이거든요. 그쵸. 그럼 공부를 왜 하셨나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뭔가 지기 싫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괜히 뭔가 제가 남들보다 뭔가 다 잘하고 싶었고 근데 내가 공부를 남들보다 못하는 게 좀 분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막 1등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나 충분히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지기 싫어서 그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한 결과 결국에는 뭐 1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건강한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다른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 비교 대상이 없어지면은 저도 결국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교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1등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결국 해야 될 만큼 공부를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했거든요. 네. 일단 목표가 처음에는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전교 1등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보면 네. 이게 전국 몇 퍼센트인지가 나와요. 네. 이거를 0.01로 만들겠다. 어. 이 목표를 세웠는데 못 이뤘죠. 그래도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맞아. 지금 서울대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성적 얻었잖아요. 그 목표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왜 하지? 근데 이게 또 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마인드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제가 공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익숙한데요. 내가 엄청나게 높은 목표를 한 번에 세우지 마세요. 이거를 쪼개서 내가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고 그런 성공의 경험을 자기한테 주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서울대 가는지 너무 막막해요. 뭐 수능 1%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모의고사는 뭐 3달에 한 번씩 보는데 내가 지금 푸는 이 한 문제를 푼다고 과연 모의고사 1점이 명확하게 오를까? 그게 보이면 내가 이거 풀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표를 명확한 걸로 작게 쪼개요. 예를 어떤 들면 거? 요런 거죠. 내가 어떤 뭐 수학 문제집 이번 한 바닥에서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 맞추겠다. 요런 식으로 간단한 목표를 잡고 오늘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3문제를 풀어서 맞췄어요. 그럼 나에게 성취감이 얻는 거죠. 그럼 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고 그럼 그 다음에 공부하려는 맨 처음 때 나 이거 이번처럼만 공부를 하면 여기서 무조건 3개를 맞출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4개 맞춰야지 다음에. 그쵸. 그러면서 좀 더 공부를 시작하는 게 재밌어질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수학이랑 과학 굉장히 어렵지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거 넘어서서 코딩 꼭 하고 공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코딩할 시간 없으면 어떡해요. 코딩할 시간 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줄이다 보면은 불필요한 공부 아까 말했죠. 맨날 문제 풀고 있는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코딩할 시간이 없는 거지. 개념에 집중해서 시간을 아끼고 남는 시간에 코딩하고